다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최빈민국이었죠. 1954년도 통계를 보니까 GNP가 가장 낮은 나라가 남미에 있는 그 파라과이 그리고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그때 우리 한국이 GNP가 54불 할 때입니다. 1954년도에 그랬던 나라인데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그런 수준에 있고요. 많이 참 선교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공식 명칭은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날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더 강하죠. 인구가 1억 7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우리 파키스탄 그 나라는 인구가 2억 2천 되죠. 그 둘 다 빈민국입니다. 다 참 못 사는 나라인데 이다 이슬람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 가운데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는 되게 참 못 삽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다 이게 생활이 참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중동 지역은 이제 산유국이어서 그런지 조금 생활 수준이 높지만은 이 아시아권의 이슬람권은 참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이게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정말 인도, 미얀마, 벵골만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도의 서벵골주와 더불어 벵골어를 쓰는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명의 벵골어로 벵골의 땅이라는 뜻의 벵골의 나라, 이것이 방글라데시 벵골 말입니다. 수도는 다카고요. 그리고 치타공, 도실레, 마이멘싱이라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면적은 14만 8,460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 크기보다는 좀 작고 남한보다는 좀 큽니다. 그 중간쯤 해당되는 그런 곳으로 인구가 1억 7천만 되니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물도 참 이게 깨끗하지 못해서 물로 인한 수질로 인한 질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글라데시가 작년 8월 6일 이후부터 그 당시 총리가 사임한 후로 지금까지 소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총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권한이 총리에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가 굉장히 이렇게 요구가 되는 나라인데 수도 인구는 900만이고 굉장히 이것도 밀도가 높은 세계에서 두 번째나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카예요. 아, 이 방글라데시 중앙부에 있고 상업, 공업의 중심지며 황마, 면, 가공이나 식품 가공 이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700개 이상 있을 정도로 이 전체 인구가 91%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0.3% 되지 않는 굉장히 아주 적은 국가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기독교 박해국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면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도 초조한 편이고 이렇게 또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주로 구호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덕분에 신학교가 여러 군데 세워져서 많은 또 주의정도 배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0만 대의 사이클 릭사가 매일 거리를 활보할 정도로 교통수단이
이렇게 사이클 릭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릭사의 수도로까지 이렇게 별칭하기도 합니다. 다카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두 번째 가는 그런 도시기도 합니다. 이 다카 여기는 이제 고온 다습한 그런 기후인데 몬순의 피해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추울 때가 18도 그리고 더울 때 28도 이런 곳으로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강우가 잦은 다습한 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도 많이 있고 피부병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바나 기후에 해당되고 있고 몬순이 통과하며 그리고 1854mm의 강수량이 5월부터 9월 사이에 기록되니까 이 강수량은 풍부한데 문제는 홍수가 잦다는 것입니다. 교통 정체나 산업 폐기물 등의 영향으로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갈 때는 꼭 예방주사를 맞고 가는 게 좋고요. 건강이나 거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누바자와 또 이제 진화 이런 습지 등은 고층 빌딩 등 부동산 개발에 의해서 파괴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자연의 생식시가 많이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되는 현상을 곳곳에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다카의 모습입니다. 다카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샤하부딘인데 이 대통령 권한은 뭐 거의 없는 편입니다. 주로 총리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죠. 이 대통령은 연세도 많으십니다. 1949년생이시고요. 17대 대통령이십니다. 2023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그 지명으로 무저항 당선되신 분입니다. 실질적인 권리는 총리가 쥐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국가 원수로서 현재 총리는 작년 2024년 8월 6일 이후로 공석에 있습니다. 이 본래 총리는 4년 중임제였는데 전 총리가 8년 중임을 했죠. 최대 임기는 8년입니다. 이 총리 이름이 쉐이크 하시나 와제르 여자 총리입니다. 47년생이고요. 올해 77세에 해당되죠. 2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6일에 사임했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는 인정받지만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로 변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 인도에 피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KBS 세계는 지금 글로벌 이슈에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 주도로 일어난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고 유혈 충돌까지 이루는 불안한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바로 이분인데요. 할머니죠. 47년생. 그래서 이제 이 옛날 방글라데시를 동벵골이라 이랬죠. 여기에 무슬림으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정치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이끌었던 초대 대통령이자 방글라데시의 국부라고 불리는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아버지입니다. 독립 당시에 이미 하시나는 이 다카 대학교에서 학생운동 지도자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년 후에 1975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라흐만을 비롯한 가족 대부분이 암살을 당합니다.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하사나와 여동생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하샤나는 1981년도에 방글라데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속했던 정당인 이 아와미 연맹의 지도자가 됩니다. 당수가 됩니다. 후세인 무하메드 에르사드 장군의 군부 통치 기간 동안 하샤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와 민주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란 반정부 투쟁이 인기를 끌면서 하샤나는 이내 국가적인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처음으로 총리직에 당선된 하샤나는 인도와 이제 강물 공유 협정을 이제 체결하고 남동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 반란을 이렇게 제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기한 그런 공로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망명 중이었던 무바샤르 하산은 방글라데시는 셰이크 하사나의 폭정에 매여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독재자가 무너졌다. 그게 이제 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 하사나 전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서 인도로 피신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방글라데시가 환호가 퍼졌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알자지라 AB통신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깃발을 흔들고 총리 퇴진을 축하하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군중들은 총리 관저로 몰려가서 창문을 부수고 하샤나 전 총리의 초상화를 훼손했으며 쓸만한 물건을 챙겨 나왔다고 합니다. 하샤나 전 총리의 부친이자 방글라데시의 국부로 꼽힌 이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초대 총리의 동상을 이끌어내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작년 6월 5주부터 동안 방글라데시 전국을 휩쓸렸던 대규모 시위는 이로써 일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또 소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총리를 국내로 소환해서 처형하자는 그런 지금 시위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군 하사나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녀가 만든 마피아 국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이제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보다는 조금 작고 우리 남한보다는 조금 큰 그런 정도의 것인데 인구가 1억 7천을 이렇게 살고 있는 곳으로 다카는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이 주도가 있고 주변에 이제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나라의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역사를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13세기부터 이슬람화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보게 된다면은 16세기에 무굴 제국이 성립하면서 우리 무굴이라는 것은 인도편을 다룰 때도 보았습니다만은 타지마할이며 이렇게 그런 무굴 제국의 많은 그 궁전 또 이슬람 사원 이것이 오늘날 관광 명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굴 제국이 성립하면서 상공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11세기 세나 왕조에서 16세기 무굴 제국 편입되는 요 동안에 벵골어가 발달이 돼서 지금도 전 국민이 벵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동벵골 그런 개발 지역으로 해서 이슬람 지역을 중심으로 한참 개발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는 무슬림 농민 집단이 이렇게 눈에 띄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쪽으로 왔고 또 네덜란드, 프랑스 이들의 동인도 회사가 이곳으로 진출해서 많은 그런 이제 상품들, 농작물을 착취해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런 지배도 받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이 인도에서 다수의 그 힌두 교도들을 통제하기 위해 소수 무슬림들을 우대하는 이간질을 하고 이로 인해서 힌두교와 무슬림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양진년에서는 각각 자신들을 대표하는 당을 만들고 영국 황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갖고자 노력을 했고 이로 이제 훗날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의 당인 전 인도 그 무슬림 연맹 올 인디아 무슬림 리그 이것은 1935년 인도에서 첫 선거에 패배한 후에 1940년에 이슬람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을 독립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calcutta 등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7년 인도가 자치권을 회복하고 벵골 지역을 종교에 의해 무슬림의 동파키스탄과 힌두교도의 서벵골로 분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방글라데시는 인도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게 됩니다. 참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수도 다카는 경제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상업 중심지고요. 거기는 현대적인 소비재 및 고급품을 취급하는 시장을 담당하는 중산층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런 좀 부를 이렇게 가진 일부 청들이 잘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아주 빈곤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도 다카에는 지방에서 이주한 많은 사람이 몰려 살았습니다. 행상이나 노점상, 소규모 상업, 호크센터, 인력거 업무, 한 40만 대가 있으니까 고용인 이런 사람들이 수도 중심으로 몰려왔습니다. 특히 인력거에는 40만 명이 종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가정부와 또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그중에 한 80만 명은 섬유산업 관련의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3%,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카는 도시 총 생산 GNP가 780억 달러이고 그 연간 성장률은 6.2%로 기록해서 꽤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올해까지 2,1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평균 소득은 500달러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48%의 가구는 빈곤선으로 밑들고 있는 약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게 빈곤 수준입니다. 수도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 중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한 가족이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루 5달러 미만의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카의 주요 상업 지역에는 모티즈힐, 또 딜쿠샤, 팔판, 또 뉴마켓, 또 사흐바그, 굴산, 또 모하크할리 이런 것을 포함한 대형 그런 마켓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테스가온과 하자리가흐는 주요한 산업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바순드라라, 또 바리드 하라는 하이텍 산업 지역으로 기업과 또 대형 쇼핑 센터가 5년 계획으로 이렇게 지어진 경제 구역이기도 합니다. 다카의 자유무역지대는 의류, 직물, 그리고 상품들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으로 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유무역지대도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413개의 기업들의 고향인데 많은 한인들 공장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싸니까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수도권의 경제고 이제 전국 단위의 방글라데시 전체 경제 구조를 보면은 GDP가 4,600억 달러로 남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크고 1인당 GDP는 2,734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 3만 5천 달러에 비해서는 뭐 아주 한 2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서 후발 개독국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 2026년 이제 내년 통계죠. 저개발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지금 총리가 부재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소요 사태가 있는 한은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2019년 우리 코로나 시작될 때 그때에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빈곤층이 국민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가 참 못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그 겐지스 강 이렇게 저 인도하고 연한 겐지스 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세계 유수의 풍부한 토지를 자랑하며 외부에서 침략도 끊이지 않습니다. 벵골 술탄국 시절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 하나로 벵골 상인들이 수마트라 섬과 브루나이 그리고 중국 사이 무역에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무굴 제국 시절에는 모슬린과 비단 또 진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인도의 다른 지역에는 쌀, 비단, 모카를 유럽에서 면직물 비단 아편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18세기의 벵골의 실질 임금과 생활 수준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영국과 비슷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 동인도 회사는 많은 것을 착취해 갔지요. 그래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아와미 리그 주도로 국유화 정책을 펼쳐서 모든 은행, 보험사 그리고 580여의 공장을 국유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과 또 독립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400%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5년 정책을 바꿔서 민간 기업을 장려하고 수출 자유 지역을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와 또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47%약 절반가량이 이렇게 문맹률이었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언어는 벵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도시며 벵골 문화의 중심지인 디카. 여기서도 문맹률이 63%더 높대요. 도시에 사는 분이 문맹률이 63%, 전국 평균은 47%.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 심각하게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학교들 다니지 않고 또 이렇게 글자를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랬는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여기에서 수니파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니파 주류는 이란이 그래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거는 이제 수니파고 이란 이쪽이 이제 이제 그 종교가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니파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통입니다. 그 정통이고 시크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시아파와 또 이렇게 아흐마디야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힌두교는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합쳐도. 불교나 기독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기독교 인구가 한 0.3%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주 우리 선교 가운데서도 거의 untouched people 정도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될 나라가 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한 40만 명이 이걸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참 빈약한 나라인데, 또 설날 축제 때는 별 모양의 장식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프레이드를 가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모스크가 이 별 모양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타 모스크라고 그러는데, 타라 모스크 그 현지 발음, 그리고 이제 별이라고 해서 스타 모스크, 여기에 있는 것을 따서 이제 신년 축제할 때에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프레이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그런 두르가 푸자 축제가 또 1년에 크게 또 가집니다. 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다카에 뭐 따닥따닥 모든 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인구가 뭐 1억 7천이나 사니 대단한 참 인구 밀도 지역입니다. 수도 행정관청의 모습이고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방글라데시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해변가도 있고요. 이게 벵골만이라고 그러죠. 인도양에 있는 벵골만, 이쪽에 있는 나라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인도령 동벵골에 속했던 이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령 동파키스탄, 이렇게 두 개의 명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참 이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형 인도는 1947년 독립을 달성했지만 종교 문제로 인해서 힌두교 지역은 인도, 이슬람 지역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동벵골 시절이 1947년부터 55년 사이, 이게 파키스탄의 참여를 결정하지요. 그 다음은 또 파키스탄형 동파키스탄이 됩니다. 두 개의 파키스탄이 성립하면서 현재 방글라데시 지역은 동파키스탄으로 부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양 지역 인구는 그다지 차이가 없었지만 경제와 문화 등이 크게 달랐고, 인도에서는 1000km 떨어진 국토였습니다. 이 차이는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켰고,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언어의 차이였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주로 벵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힌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갈등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합니다. 방글라데시 민주화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1972년 우리나라 유신헌법 있는 그 시절인데, 여기에 방글라데시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후 30년간 정치적인 혼란과 부정이 만연했는데 13명의 행정 수반 중인 초대 대통령, 그리고 이 후계자가 2명이 암살되는 그런 아픔도 당합니다. 쿠데타가 4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2번의 적법적인 정권 교체도 있었지만 이슬람 테러는 국가적인 위험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서 바로 이제 그 직전 총리, 바로 작년 8월 6일 날 사임했던 이 최초의 여성 총리, 대통령의 딸이었죠. 그것으로 나라가 상당히 안정을 취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됐지만은 그분의 그 독재자적인 이미지가 벗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지금도 방글라데시는 정치적으로 소요 사태 또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군정 2002년 9월 6일에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원래 다카 대학의 교수였던 이제 그 아메드 한 명뿐이기 때문에 투표 없이 당선됩니다. 2006년 10월에는 군대의 압박으로
칼레아 지아가 이끄는 BNP 정권이 퇴진하고 아메드 선거관리 내각이 발전합니다. 임시정부는 부패의 근절과 이슬람 과격파 대책에 이제 임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 1월 11일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정당이 대립하고 정세가 악화되어 총선이 이듬해 2008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때 아메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함과 동시에 전역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2008년도 12월 17일에는 0시 1분부터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2년간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방글라데시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87%의 선거율이 기록되어 그래서는 쉐이크 하시나 직전 그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의회 중에 300석 중에 247석을 확보한 가운데 제1야당에서는 31표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20년 동안 또 장기 독재를 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지리 환경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한 대로 주변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가운데서도 겐지스 강, 인더스 강은 저 동편으로 흐르고 서편으로 겐지스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 삼각주 지대, 이 지대는 낮지만 미얀마 국경으로 가까워질수록 지대가 높아집니다. 그 지리적으로 비옥한 겐지스 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반도의 북동쪽 겨드랑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방글라데시 동쪽 국경은 인도 차이나 반도와 접할 것 같지만 국경선의 95%는 인도와 접하면서 대부분의 방향에서 인도에 쌓여 있습니다. 남동쪽 일부만 미얀마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외교로 보면은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북한하고 더 가깝습니다.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와도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 활발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교는 1973년 12월 18일 날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군대는 약 14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방글라데시는 과거 몇 번이나 군사 정권을 수립한 적도 있고 해서 군대가 꽤 힘이 있습니다. 종교 현황을 전체 보면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입니다. 뭐 91%, 92%. 그래서 나라가 정식 국교는 아니지만 이슬람, 무슬림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도 그렇게 이슬람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한 8%의 힌두교도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1%안 돼요. 0.61%. 기독교 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현황으로 보면은 무슬림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어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인도 유러피언 언어인데 이게 벵갈어입니다. 이 벵갈이라고 나오죠. B-E-N-G-A-L-I 벵갈어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오스트로 아시아니 또 주라빅 언어도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벵갈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58년부터 영국 식민지를 받았던 인도. 그래서 1947년도에 독립하면서 무슬림들이 다수를 이루던 인도 북서부와 동북부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여 오늘날 이렇게 방글라데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무슬림이 주도를 이루는 나라가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우리 기독교 선교는 영국 성공의 선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50년에 이 카라치에 성공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10년 지난 1960년에 처음으로
교구 관할 파키스탄 주교도 세워졌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감리교도 들어왔고요. 장로교도 들어왔고 침례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활동이 활발치는 못해요. 지금도 일부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하는데 워낙 이 사이가 무슬림 국가라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는 그 종교를 바꾸는 것 자체가 죽은 것 같습니다. umma 공동체, 그들의 이제 그 형제단, 여기에서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제 학벌이라든지 또 집안이라든지 직업을 얻는 데라든지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단히 참 어려운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한국에서 이 방글라데시 선교는 1975년 정성균 선교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 이후로 우리 꾸준히 구호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또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많은 구호 중심한 선교가 이루어져서 또 의료 단기 선교팀이 많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여기도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세계관과 또 연결된 카스트 제도 이게 막혀 있어서 굉장히 전도의 방향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하층민 중심한 그쪽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 하층민들도 기독교로 개종을 통해서 카스트에서 벗어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맞이하기 때문에 이게 순수 동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펀자브에서 주흐라 집단 개종은 1900년 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1902년부터 1915년까지 약 1200명에 불과하던 감리교 교인들이 15,000으로 늘어난 적이 있대요. 또 성공회와 시알코트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까지 합하면은 이 기간에 6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개종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이 쭈흐라 출신이었던 디트를 비롯한 현지 개종자들이 전도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면서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활동 중이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1849년부터 1855년에 선교사 라호르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19세기 후반부터는 전략을 바꿔서 하청 힌두교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파키스탄 전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1900년에는 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성장이 됐고 이후로 1970년까지 110만에 이르는 그리고 2015년까지는 이렇게 300만에 이르는 그런 숫자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힌두 교도들과 또 기독교 이 개종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힌두 교도들이 기독교로 돌아선 인구는 많지 무슬림들이 이렇게 기독교 받아들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대다수는 카치 아바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르는 이런 도시 빈민가와 기독교 개종자들의 사회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개토된 그런 이제 곳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파키스탄의 도시 인구를 대비한 슬럼화 비율이 56%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라호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76%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될 만큼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낙후되고 참 빈곤한 상황입니다.
이런 통계는 이집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옛날 올드 카이로,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가면 다 신카이로인데, 올드 카이로는 옛날 도시죠.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보면 4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모카탐이라는 이 동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다 쓰레기 이렇게 미화원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여기 방글라데시 기독교인의 76%가 이렇게 아주 저소득적인 출신인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던 여러 선교부들은 이렇게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푸자브 지역, 위구르 약 20개의 마을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곳이 1898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슨 목사님에서 세워졌던 영선 어바드라는 그런 이제 그 마을, 그리고 연합장로교 선교사 세뮤얼 마틴이 세웠던 마틴 푸어,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키스탄 기독교인의 경우 힌두교에서 가장 미천한 계급인 불가촉 천민,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카스트 제도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아웃 오브 캐스트입니다. 이 캐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에 해당되는 그룹에 개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종한 이후에도 이들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길거리 청소나 더러운 일을 하는 소수 하층민이라는 인식 속에 기독교인들이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상황은 그 파키스탄의 인구 2억 3,500만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2%밖에 되지 않는데, 요 내용은 다음 주 우리 파키스탄 우리 교회 공부할 때에 그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시 파키스탄도 그렇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기독교의 그 핍박 중입니다. 파키스탄의 구즈란 왈라, 여기에 이제 우리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팀이 가셔서 원색 복음을 전했던 곳, 거기서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와서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방글라데시 선교하면은 방파 선교회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파는 뭔가 하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약자입니다. 여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그것도 이제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방파 선교입니다. 1976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성균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파송돼서 나가실 때에, 이때 이제 이분이 장신 67기예요. 저는 77기입니다. 76기입니다. 정성균 선교사가 회교국가인 방글라데시로 이제 1975년 총회 파송 선교사로 가셔서 76년에 이제 그가 가실 때에 우리 그 통합적에서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선교 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 후에도 파키스탄까지 확장되면서 요거 따서 방파 미션, 방파 선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 초기 정성균 선교사님의 순교 후에 현재는 이게 방파, 이제 뿌릴 나라 방자에 뿌릴 파, 이걸로 의무를 부여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방파 선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 가보면은 이흥래 장로님, 우리가 러시아 편 공부할 때 우리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웠던 것이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제가 거기에 세 차례 가서 강의를 하고 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총장까지 좀 대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는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모스크바 장신을 세우시고 모스크바 주변에 1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던
이흥래 장로님이 반파 선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반파 선교에서 모스크바 선교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반파 선교에 유명합니다.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회장님이 이종학 목사님을 알려졌는데 또 새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이 재작년 2022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이런 주제로 서남아시아 6개국 선교지를 찾아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는 그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선교와 모스크바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방파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자, 방글라데시 선교 현장의 모습 한두 개 사진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선교 현장 그리고 교회 사역 또 교육 사역에서 지금도 많은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저는 이게 방글라데시 할 때에 참 맨 처음에 호감이 갔던 것이 동남아 선교를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가 19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때 이제 제3세계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시 영락교회 박조주 목사님이 71년도에 다녀오셨고 그다음 좀 시간이 흘러서 80년대에 곽재기 목사님 우리 통합적 총회 우리 농촌부 총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다녀오셨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분들의 추천을 받고 또 김소영 목사님 그때 뭐 NCC 저 총무를 하셨던 그분의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아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 아, 우리 그 성경의 그 이름 소선지자 이름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이 존 하가이 목사님, 이 하가이가 학계 이게 영어 발음 읽으면 하가이예요. 그분은 존 하가이 목사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 되셨습니다.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분은 평소에 신념이 뭔가니 파송해서 그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그거와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아주 고위층들 이런 분들을 훈련해서 그날에 끼치는 이 선교의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분이 발표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그때 선교 할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태국에 우리나라의 최찬영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 1954년 같으면 6.25 그 다음 해예요. 그때 태국으로 파송하실 때 이분이 오늘날 말하면 기도원 협회와 같이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으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최창녕 목사님 거기서 40여 년 동안 선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KWMC 거기 이제 선교 보고 오셔서 발표하시는 것이 자기가 이제 태국에서 40여 년을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이 선교를 은퇴하는 즈음에 하신 강의에서 제가 40년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 두 사람 전도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많은 구호도 많이 하고 최창현 선교사님 통합 측에서 파송했던 정말 대한민국에서 1호 선교사님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선교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송 불교는 다 그렇습니다. 다 정도하면은 복음은 받아들이죠. 성경도 받고 성경도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요 그 one of them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저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종교에 또 하나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송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대성불교 국가가 하나 있잖아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분들에게는요, 지금은 공산화돼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또 거기는 우리 신은우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습니다. 그 참 신학교를 세우시고 잘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최초 한인교회도 세우셔가지고 교회도 부흥하시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은퇴하신 이후에 두 분 교역자가 가는 사이에 교회가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은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로이교회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현지 교회에서 다시 청빙을 받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나셔가지고 두 분 교육자가 왔지만은 한국에 큰 교회 또 가버리시고 또 이제 뭐 교회가 많이 이게 약해져가지고 목사님 다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을 잠깐 마치시고 베트남 들어가시자마자 지난 3월 말에 들어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시 되신 거예요. 그 연세는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하시면서 하시는 본인의 그 세웠던 그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면서 한인 목회를 다시 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대성불교 쪽 이게 베트남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대성불교잖아요. 이분들에게는 복음을 하나 딱 심어 넣어주면은 이 진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우리 이기도 목사님 이분은 지금 엄영성교회로 부천에 있는데 이분은 세계 각지 다니며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참 그분 성함도 이기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기도본부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거기서 제가 만났던 분인데 이기도 목사님의 그런 이제 그 주대로 이번에 베트남에서 큰 집회 또 했습니다. 다민족 우리 그 기도 운동 그렇게 이 베트남에서 공산국가지만 미리 이렇게 집회 허가를 받고 그렇게 자기들 공산국가에 뭐 많이 방해가 안 된다면은 집회 허락을 해주거든요. 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 놓으면 아주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많은 분들을 훈련시켜서 동남아에게 좀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신은우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120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좀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의 많은 교회를 지금 또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방글라데시만 해도 또 이 사역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소수 그리고 여기는 또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곳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제가 1983년도에 이게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방글라데시 왕족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왕족. 그러니까 왕족의 왕자가 우리 클래스에 온 거예요. 제3세계 선교사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는 훈련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 가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로 파송해서 갈 때는 선도 결과가 그렇게 많지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왕자가 와서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존 하가이 목사님이 해서 해가이 인스튜트라고 그거를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해서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바로 이 방글라데시 온 왕자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만 알고 있던 것이 6.25 때 직후에 우리 한국의 수준의 그런 극빈국이었던 그 방글라데시인데 막 그런 수준으로 있을 때 이분이 가서 많은 또 복음을 전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오곤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선교사 정성교 선교사를 비롯해서 꾸준히 많은 선교사님
박성재 선교사님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미주 장신대 교무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학생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한국의 한영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계신 분인데 고중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MDB 과정에 들어왔어요. 다 공부를 하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잠깐 내려서 목회 활동하시고는 한국에 오셔서 주로 이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이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부천에 지금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보면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기적으로 여기 가서 신학교 사역과 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제가 방글라데시 몇 번 가보게 되고 또 여기에 선교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방글라데시 갔다 오신 분은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빈약한 그런 곳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장순호 선교사님의 또 활동사항들 이렇게 보시고 다 이렇게 참 파키스탄에 아니죠.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파키스탄 합니다. 파키스탄과 이게 방글라데시는 항상 방파 선교회도 그렇게 조직됐지만 두 개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키스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